최근 한국은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로켓 발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육해공이 본격적으로 통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발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호에 치명적인 최대 변수가 생겨 연구원과 관계자들이 그 변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이 발사에 최대 변수가 생긴 것에 대해 조롱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로켓 발사에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하면 한국은 우주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항공우주 기술이 정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수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일본을 참교육하는 상황이 왔고, 특히 이번 누리호에 탑재되는 위성의 실제 정체가 공개되자 일본이 난리가 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누리호의 결합이 완료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2차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났음을 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백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누리호는 총 3단 구성으로 높이는 아파트 17층 높이인 47.2m이며 총 중량은 200톤의 거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17층 높이의 발사체가 어떻게 고흥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발사동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누리호 조립동은 가로로 엄청나게 길며 내부에는 기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누리호가 조립되면 그대로 큰 문을 지나 빠져나가기 위함인데요. 부품이 37만 개가 넘는 누리호는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 무진동 이동 차량이라는 장비를 이용해 그대로 발사대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두 대의 무진동 이동 차량이 누리호의 머리와 꼬리를 지탱하고 최대한 진동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누리호 몸체가 건물을 다 빠져나오게 되면 꼬리 부분이 앞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틀어주는데, 이유는 꼬리가 앞을 향해야 발사대에서 거꾸로 기립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누리호는 느릿한 속도로 차량이 통제된 굽이진 언덕길을 지나 발사대에 도착하면 꼬리 부분부터 기립장치에 연결되어 일어서게 되고, 엄빌리칼이라는 연료 주입 라인이 연결되면 발사 전 사전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는 1차 발사에서 한 실패를 경험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발사 때에 비해 이번 2차 발사는 크게 세 가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누리호의 목적은 1.5톤의 위성을 지상으로부터 600에서 800km 떨어진 저궤도에 투입 가능한 로켓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리호 1차 발사 때 성공 목표는 위성을 고도 700km에 초속 7.5km로 투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누리호는 1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3단 7톤급 엔진이 목표인 521초 동안 연소하지 못하고 46초 부족에 475초에 종료한 것이 큰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조금 빨리 연소가 중단된 나머지 위성의 속도가 초속 7.5km로 지구 궤도를 돌아야 하는 것이 6.8km밖에 나지 않아 낙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누리호가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이 이러한 실패 과정에서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2,600개 정도의 원격 자료 전송 장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 누리호의 비행 중에 진동과 부력에 의해서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상승하는 바람에 하부 고정 장치가 어긋나고 헬륨 탱크가 이탈했다는 원인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분해해 볼 수 있어 가능했는데, 외국의 기술이었다면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기체에 접근도 못했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이 있어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사례가 됐습니다. 실제로 고정원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본부장은 상황을 분석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영상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항우연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발사체를 뜯어봐야 했고, 부족한 자료는 상상력을 동원해 파악한 원인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상에서 재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저온 헬륨 탱크를 액체 질소에 담가 이탈하는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매우 낮은 부력에서도 이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는 값진 오답 노트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우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헬륨 탱크 하부 지지부의 고정 장치가 강화되도록 설계를 바꿔 보완하고 맨홀 덮개 두께를 늘리는 등 보강 작업을 지난 4월에 완료했는데, 이 때문에 중량이 9kg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자의 노력 끝에 이번 2차 발사는 1차 발사 때와 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누리호 2차 발사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첫 번째가 궤도 안착입니다. 누리호의 성공 여부는 3단 로켓이 사출하는 위성이 목표한 지상 700km의 저궤도에 제대로 들어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장영순 항우연 발사체 책임개발부장은 궤도 오차는 5%로 잡고 3단 로켓이 35km 오차 범위인 지상 665km와 735km 사이에 들어오면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3단 발사체가 궤도 안착 이후 한국에서 특별히 개발한 위성과 교신인데요. 누리호 2차 발사가 1차 발사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위성 모사체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인공위성을 싣고 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누리호에는 168kg의 성능 검증 위성과 대학에서 제작한 큐브 위성 4개가 탑재되어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때 발사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3톤의 위성 모사체가 함께 실리게 됩니다. 큐브 위성에는 한국이 향후 2030년에 예정된 달 착륙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다른 탑재체들도 우주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게가 10kg 남짓한 꼬마 위성들의 가격은 원래 위성보다 1000분의 1 가격으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그 성능은 웬만한 위성 저리가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누리호에 탑재된 조선대의 큐브 위성이 북한 지역 핵실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어 300m 영역까지 물체를 식별할 만큼 북한 핵실험의 사전 탐지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상 열 탐지를 위해 중적외선과 장적외선 카메라가 동시에 탑재된 것은 저궤도 위성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우주 강국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돼 발사된 큐브 위성이 정상 작동할 경우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한반도 내 열 탐지에 나설 예정이며,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포착하는 한국군의 빠른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호가 발사돼 3단 로켓이 목표 궤도인 700km에 도달해 먼저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되면 1차 성공인데요. 이후 70초 뒤 위성 모사체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분리된 성능 검증 위성의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바라보는 등 제자리를 찾으면 이후 이틀 간격으로 큐브 위성 분리가 이뤄집니다. 발사 후 약 43분부터 지상국과 성능 검증 위성의 지속적인 교신이 이뤄지며 이 작업은 2시간 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발사 4시간 뒤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의 자세가 안정화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후 발사 다음 날까지 지상국과 원활한 교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위성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게 되며 7번째 우주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상악화 변수가 터진 것인데요.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비가 내려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는 길이 비탈길이라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안전을 위해 하루 연기한 16일에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예고돼 강한 바람 때문에 높은 발사대에서 기술진들의 완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발사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체는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이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1m 이하일 때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기상예보상으로는 이를 훌쩍 넘을 것으로 파악돼 연기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의 발사 연기 발표가 있자 일본은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후 재팬에 이 같은 보도가 뜨자 일본 네티즌들은 하루하루 늦어 1년 뒤에나 쏘겠네. 날씨가 안 좋아 실패할 테니까 빨리 그만두라는 하늘에 계십니다. 반년 만에 비약적인 개선을 할 수 있었다면 오래전부터 발사에 성공하고 상업화할 수 있었다. 한국이 이제 와서 이런 무력한 로켓을 만들어도 국제 우주 경쟁에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무례한 일본을 참교육하자 일본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수의 석학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우주 기술에 대해 3년 내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얼마 전 한국은 깜짝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고체 연료 추진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업계는 한국이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중국의 8%이며 일본의 22% 수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충분한 투자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적게 투자하고 있지만 가장 고효율을 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제조 비용과 운용상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 로켓 추진체를 4단, 3단, 2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로켓 단수를 더 줄이려면 각 단에 사용할 로켓 자체의 추력이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군은 이를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체적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의 고체 추진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검증 단계를 거쳐 이르면
이래서 2년 내에 한국형 고체 추진 우주로켓 기술을 완성하고 2025년까지는 실제 위성을 탑재한 정식 발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로켓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 국가연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계속해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길 바라며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